사례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의심 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율은 성별로는 여성이 1.3%, 남성 0.8%였고 연령별로는 20대 3%, 30대 1.7%, 40대 1%, 50대 0.7%, 60대 0.4%로 젊은 층의 신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20건 새로 확인된 가운데 9건은 앞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된 국내 감염 사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 이후 국내 감염 222건, 해외 유입 26건 등 모두 248건의 확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9건, 해외 유입 11건 등 20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원격 수업 시스템 접속 지연 장애가 개학 2주차인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경기 지역 일부 초등학교와 전남 전북 지역 일부 학교에서 공공 원격 수업 시스템인 e학습터가 접속 지연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지연 현상은 오전 9시 반부터 차츰 풀려 오전 10시 반쯤에는 정상화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이르면 4월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와 함께 스가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후 외국 정상을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스가 총리에 대한 초청은 다른 동맹국과 중국을 포함한 경쟁국에 미일 동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 지역 안보 체계의 핵심 축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밀려 3,000선 아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0.15포인트, 1% 내린 2,996.1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8.71포인트, 2.03% 내린 904.77로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10전 오른 달러당 1133원 2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3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021년 2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지난달 3조 2,430억 원을 순매도해 3개월 연속 순매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매도 규모도 지난해 12월 2조 6,880억 원, 올 1월 2조 650억 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충남과 전북, 세종 지역에서,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1.8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LH 전 직원들의 자금 흐름도 전수조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투기한 비리 행위자들은 폐가 망신시켜야 한다고 격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달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영선 후보가,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었고 제3지대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기세가 대단합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의 맥주 회동이 있었는데요. 야권 단일화의 큰 그림 어떻게 그렸을까요?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었고 이번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인데요.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합니다. 참 이례적인데요. 김은지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일 잘 시작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계획 어떻게 세우셨나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봄 계획 세우셨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늘 묵묵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진우 라이브 듣고 계신 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함께 하고 계신지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어디라고도 알려주십시오. 숨은 청취자 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보내주시면요, 추첨해가지고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 이거는 우리 청취자들한테만 드릴 테니까 그거는 비밀로 하시고요, 마구 보내주세요.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용혜 님이 문자를 보냈는데요. 주진우 라이브에 신난 초등학교 5학년생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파이팅 보냅니다. 이렇게 문자했어요. 엄마가 보냈을까? 아이가 보냈을까요? 아이가 보냈겠죠. 그렇죠. 네. 청취자를 믿어야죠, 안 믿어야죠? 믿어야죠. 네네. 믿는다고 했잖아. 믿죠, 저야. 방금 못 믿는 것처럼 아니, 부모님 따라서 같이 듣다가 네네.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상근 기자, 중요한 뉴스로 가볼까요? 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 이어집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미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등이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는 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서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라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서 차명거래까지 모든 불법 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LH 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라고 했고요. 비리 행위자는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라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발언이 셌습니다. 네, 아울러 뿐만 아니라 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 신고가를 등록하고 얼마 후 취소하는 등 이른바 허위 거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다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국민 배신한 공무원들, 공직자 투기한 공직자들 패가망신시켜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번 발언이 센 만큼 앞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공직자는 더 이상 설 자리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네. 3기 신도시 정책은 계속 추진하지요? 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논란이 거센데요. 정부는 기존 부동산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이달 중으로 2사 공급 대책 후보지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다음 달에는 수도권 2차 신규 공공택지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조금 전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LH 의혹 1차 조사 대상으로는 2만 3천 명이 되고요. 2013년 12월부터 거래 내역을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합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부동산 투기를 하루 이틀 만에 하나요? 네네. 계속해서 해야죠. 자, 오늘이 여성의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어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목표를 높여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빨라질 것이다라고 했고요. 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남녀 평등 얼마나 그 여성을 존중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6명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4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하지만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 주 후반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 광진구 지인 모임에서 10여 명, 동두천의 어린이집에서 1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에서도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시의 한 축산물 공판장에서 직원 50여 명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일에 이 직원 2명이 처음으로 확진된 후에 전수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벌써 50명을 넘긴 상황입니다. 아이고, 네.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열흘간 31만 6,865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우선 접종 목표 대상 인원의 41.5%가 접종을 완료했고요. 현재까지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순조롭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사 결과 발표했어요. 네, 현재까지 이 시간상 백신을 맞은 이후 사망한 사람이 11명이 신고가 돼 있는데요. 이 중에 8명에 대한 검토 끝에 이 접종과의 관련성이 없다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나머지 3명은 아직 1차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계속 백신에 대한 불안감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 회의 석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부작용이 크고 20, 30대 젊은이들에게도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시만요. 20, 30대 젊은이한테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른 언론들, 외국에 있는 언론에서도 백신 20, 30대 부작용 크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20, 30대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네. 뭐라고 합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뒤늦게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문재인 대통령이 접종한다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 2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에서 매우 기피하는 백신이라고 말해서 백신 불신을 조장한다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언론인들은 그 정치인들의 얘기를 그대로 기사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정치인이 떠들고 언론이 키우고 이런 부작용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 들고 와서 저희가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만났어요. 네, 어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만났습니다. 밤에 만나서 1시간 반가량 맥주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들은 야권 단일화가 꼭 필요하고 단일화 시기는 가급적 18일에서 19일로 잡힌 후보 등록일 전에 이루는 게 가장 좋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예. 이번 만남은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감사 전화를 하면서 성사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 후보는 단일화 협상팀을 구성하고 공식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 그런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나 보죠? 맥주를 먹었다는 것만 공개가 됐고 예.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거지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단일화했습니다. 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를 꺾고 민주당과 시대전환 양당의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주말 100% 국민 여론조사를 벌였고요.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 공동 공약을 위한 선호도 조사도 했는데요. 그 결과 1인 가구 주택 청약제도 개편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 인센티브 제도를 공동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 공약을 만들었군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단일화가 아니라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고인의 서울시정 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면서 공과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김진애 후보는 또한 어떻게 인간이 완전 무결할 수 있느냐라면서 이 박원순 전 시장의 가장 큰 과오라면 성희롱에 대한 본인의 흠결이 있더라도 아무런 설명 없이 황망하게 떠나버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인데 이 발언이 또 언론에서 크게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됐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 새벽 외교부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양측 모두 인상률 등 협의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양국이 지난해 3월에 한국이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CNN에 따르면 그 정도 선에서 타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올리려고 너무 압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에서 정리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고요. 아휴, 참 속이 타네요.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도 열립니다. 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오늘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훈련은 워게임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합동참모부는 코로나19 상황과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했다라고 했고요. 이에 따라 야외 기동 훈련은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대응이 좀 주목됩니다. 네, 통일부는 이번 훈련은 방식과 규모 면에서 유연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진행된다라면서 네. 북한도 이런 노력에 상응해서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미연합훈련 줄여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북한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도 하고 북한에서는 훈련할 수 있는 돈이 없대요. 돈이 네. 없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정세현 전 장관 모셔가지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발언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 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검찰 스스로 주체가 돼서 개혁하라 이렇게 강조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고요. 네. 특히 사건의 배당부터 수사, 기소,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 개혁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못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검찰에서도 내부에서 좀 이렇게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될 텐데 좀 그런 생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항상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한명숙 전 총리 검사들이 모해 위증 교사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결국 대검에서 무혐의 처분했어요. 네, 이른바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사건이 대검찰청에서 지난 금요일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수사권이 부여되자 대검이 사건을 재배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다시 넘겼습니다. 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사들이 동료 재소자들을 불러다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검사를 조사해야 되는 내용인데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음 날인 토요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네. 퇴직한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
한 판사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어요. 그것도 기각됐습니다. 네, 이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국회에서 탄핵된 임성근 전 판사가 자신의 탄핵을 심판한 재판부 주심을 교체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로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네. 제주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5명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은 이 제주시 내 모 어린이집 교사 5명을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만 1세에서 만 2세 원아 13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 원아 중에는 이 어린이집 원장의 친손녀 그리고 외손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원장의 손녀들도 학대를 당해요? 네, 장애 아동도 포함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CCTV를 보면 원아들을 밀치거나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밥을 먹는 도중에 식판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이뤄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경찰은 관련해서 추가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엄중 처벌하기 기원해 봅니다. 이런 뉴스는 좀 사라져야 될 텐데 계속 아이들 학대하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려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자, 조카를 물고문한 이모 부부도 있어요. 네. 기소가 됐습니다. 네. 지난달이죠. 굉장히 좀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는데, 이른바 조카를 물고문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물고문까지 했었잖아요. 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서 살인과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조카가 숨질 때까지 무려 14차례나 아이를 학대했고요. 사망 2주 전에도 조카의 손과 발을 결박해서 물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망 당일에도 수차례 폭행으로 아이가 여러 차례 쓰러졌음에도 폭력을 이어갔다고 하고 게다가 추가 범행도 드러났는데 좀 입에 담기가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모, 그러니까 기소된 이모가 무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다면서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긴 친모 역시 이를 알고도 말리기는커녕 귀신 쫓는 데 쓰인다는 복숭아 나뭇가지를 언니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고. 이에 검찰은 친모 역시 방임과 유기,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이게 어머니가 잘못했죠. 어머니가 이런 분한테 아이를 맡겼으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아동 학대, 방임, 아동 유기 이런 일은 없어지도록 저희가 좀 뒤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를 덜 전해드려야 될 텐데.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민님께서 토요일 접종하고 멀쩡한 아내는 너무 건강해서 그런지요. 오늘 아침에 선별진료소로 출근하는 의료인들 힘 빠지는 소리를 정치인들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겠죠. 네, 그렇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괜히 그 불안감 조성하는 이런 그 발언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3041님께서 LH 나쁜 직원들 혼 좀 내주세요. 그리고 상처받은 LH의 선량한 직원들께 용기를 주세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몇몇 그 투기꾼들,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 사회가 또 불신을 받습니다.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일입니다. 5151님께서 늘 퇴근하면서 듣던 주진우 라이브를 오늘은 침대에서 듣습니다. 3월 1일자로 정년 퇴직했거든요.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고 적응 안 되는데요. 제 2의 인생을 잘 지내보려 합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러면 응원합니다. 네, 훌륭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또 제2의 인생 도전하셔야죠. 응원하겠습니다. 0933님께서 주진우 라이브로 정치 입문했습니다. 문자 한번 보내봅니다. 근데 저는 제주도에서 여행사 다니다가 지금은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왜 아무도 여행사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걸까요? 얘기합니다. 네, 여행 관련 일도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면서 조금씩 잦아들면서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그 여행의 일상이 돌아와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빨리 그날이 다가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5476님께서 날이 따뜻해서 이불 털고 청소하는데요. 침대 밑에서 5만 원 나와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죠. 저 이거 가끔 이렇게 쓰는 작전인데요. 저는 그 외투에
자, 자켓 외투에다 5만 원짜리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잘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불 밑에서 침대 밑에서 5만 원 나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이거 본물인데요. 네, 0545님. 청주입니다. 날씨 굿입니다. 온도는 14도고요. 지난번에 커피 쿠폰 주셔서 아내한테 간만에 칭찬 듣고 로또 사라고 해서 로또 사서 5천 원 됐습니다. 커피 쿠폰이 5천 원짜리로 로또가 됐네요. 어우, 좋은 일이 계속됩니다. 8969님 안녕하세요. 평소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날마다 듣기만 하다 참가를 해보고 싶어서요. 저는 지금 저희 시아주버님 허리 수술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한테 집에 있는 개하고 소하고 밥 좀 주라고 해서 지금 퇴근에 개밥을 주려고 왔습니다. 아유, 훌륭한 일입니다. 강아지 밥 줘야죠. 시아주버님 병원 간 사이에 개하고 소하고 밥 주라고 했어요? 네, 줘야죠. 네. 이렇게 밥 많이 먹어라.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5시를 전후로 고속도로 정체가 부쩍 늘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쪽으로 정체고요. 일제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막힙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는 조암나들목 부근 사고 처리 작업이 정리되면서 여파도 모두 풀렸습니다. 시흥 방향으로만 송산휴게소 부근에서 시화대교 쪽으로 6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4km 막히고요. 수원 일대 정체 시작됐습니다. 양재에서 한남까지는 양방향 모두 밀리고 있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으로 낙동강대교 부근 1km 정체 작업 영향이고요.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도 가산나들목 부근에서 작업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여당도 전면전에 나섰는데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울 양양자입니다. 네, 정부 여당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이 공무원들 네. 뿌리 뽑겠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각하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공자께서도 식량, 군사, 신뢰 중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신뢰라고 하셨어요. 네. 이제 무신분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은 이제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왕정, 또 공화정, 민주정, 독재정 불문하고 확인된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권의 명운과 존폐를 걸고 이번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예. 일부 일탈이 아닌, 저는 이게 이제 빙산 일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예. 강도 높게 조사하고 엄단해야 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네. 이게 사태에 임해야 이제 민심 위반이 수습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이 시스템 마련이 핵심인데요. 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에 단 한 번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불가역적인 양심화 또 도덕화를 가능하게 할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면밀하고 조속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알겠어요. 네. 자,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알겠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국회 지금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실마리가 될 것이고요. 우선 예. 이제 법안을 철저하게 좀 봐야 되는데 그 법 내용을 보면 취득이익 몰수 추징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직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나 또 위반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은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한데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이제 국고 환수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데 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환수 대상이 되는 기간이나 재산의 형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우리 헌법의 소급 적용 위반의 원칙도 좀 넘어서야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던 아시겠지만 친일재산 귀속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친일재산 귀속특별법 헌재 소송에서 힌트를 찾아내야 할 것 같고 소급 입법이라 할지라도 허용되는 예외적 사항이 있기에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6820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대형 사건 터질 때마다 제일 요란스럽게 척결, 발본색원, 뿌리채 뽑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정부나 정치인들. 시간 흐르면 용두삼이 근본 대책은 말뿐. 그래서 재탕, 악순환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패권 기술인 반도체가 30년 가까이 1등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기술력뿐만 아니라 양심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심 산업이요? 네, 반도체 개발은 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혹시라도 오류가 있었던 것을 숨기거나 오류를 범하고도 이게 무책임하게 넘어가면은 네. 결국은 그 기술은 파탄이 나거든요. 네. 우리 공직사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기강을 바로 세우고 도덕적 해이 또 모랄 해주도록 빠지지 않도록 네.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심, 신뢰. 예. 그게 더 중요하군요. 이해충돌 방지법 이번에는 국회 통과할까요? 지금 몇 년째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주변만 가면 이렇게 다 잠자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도 그 법안을 하나하나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하되 치밀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일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중요하게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8825님께서 LH가 공기업인데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직업윤리, 기업 규정이 없습니까? 없다면 이게 더 큰 문제인데요. LH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토지 취득에 대한 제한 둬야 맞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직업윤리나 기업 규정이 없습니까? LH는? 제가 자세히 이제 LH 사교라든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지만 네. 이 규정 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네, 관련 부서가 아니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LH뿐만 아니라 전 공직 사회를 통해서 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안으로 그러니까 단 한 명의 공직자도 이게 도덕적 해이를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야당과 언론에서는요, 정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국토부가 이게 주무부서인데 국토부가 조사를 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민심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겠습니까?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LH 사태 수사를 총괄하는 것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납득시키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정권 존폐가 위태로운데 대충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또 정세균 총리께서 그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또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서 그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서 차명 거래 등 모든 불법적 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네. 그 결과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보던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한마디 했어요. 이런 거 바로 수사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이거 수사해야 되는데 검찰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예, 철저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기관이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총동원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아니어도 뭐 다른 데서 수사 잘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하다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이게 투기 의혹 계속 쏟아져 나오면 정부 여당에 불리할 텐데요. 괜찮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에 단 한 번도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한 것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을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불가역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어쨌든 숨어 있는 어떤 이런 비리들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4392님께서 이런 대한민국에 너무 실망했어요. 삶의 희망이 무너집니다. 이런 목소리는 젊은 층에서 특히 더 많다는 거 아시죠? 네, 정말 정말 죄송하고 아니,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이 다 잘못한 거 아니니까요. 의원님이 그렇게 죄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해 충돌 방지법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5328님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의원도 들어가나요? 얘기하는데 국회의원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다 네. 들어갑니다. 예. 7609님 얼마나 법을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만드시길래 이해충돌 방지법 몇 년째 입법도 못 하십니까? 이 여야를 떠나서 직무유기한 국회의원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말 몇 년째 이렇게 계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원내에 들어왔지만 너무 안타깝고 이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투기만 하냐, 우리한테는 공정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간의 본능은 실수를 하게 돼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도덕적 해이로 가지 않도록 정말 시스템 구비가 철저하게 돼야 되겠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이든 민간이든 가치와 철학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고 국민의 공복임을 철저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시스템이 절대로 이 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스템이라야 합니다. 네. 예,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 만들겠다. 다음에 모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또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여원 내에서 여성의 눈으로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어서 오세요. 일산을 지키는 국민의힘 김연아입니다. 알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 두 분께 어떻게 좀 존경과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여성으로 정치한다는 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쉽지는 않죠. 먼저. 아니,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여성이라는 그 스스로 규정이 별로 약한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런데 남은 저를 여성으로 보기 때문에 네. 여성의 그거 아시죠? 높이 올라갈수록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돼? 소수가 올라가는 자리면 일수록 여성에게는 더 여성성이 강요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성 정치인들에게 늘 경의를 표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글쎄요, 일단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치인들이 너무 일이 많고 분주합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정 생활을 즉 자녀를 키우면서 정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여성들한테 정치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요즘 정치인들 사실은 뭐 가정이 거의 다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데 네.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면서 모든 사생활은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참 여자들에게는 두 개 다 짊어지고 가야 될 쉽지 무거운 않죠. 예, 네. 십자가 무거운 같은 것 짐입니다.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민희 의원 할 말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최민희 의원의 딸을 아주 건강하고 네, 잘 커가지고 다행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특히 선거 때 그 아무래도 정치판이 격렬하다 보니 그 아이들까지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한 게 아닌데 만들어서 마타도를 하는 아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면 월급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는 직업을 가진 국회의원이었던 때에 네. 저보다 훨씬 어려운 여성이 많다는 거.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뭐 힘들다 이런 얘기 하기가 송구합니다. 저도 월급이 끊어지고 나니까 월급의 그런 소중함을 소중함을 알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3명이서 진행하는 자 주진우 라이브 정치적 원의 시점 가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해야죠. 직을 내려놓고 지지율 수직 상승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총장을 던지자마자 이렇게 대선 주자로 올라오고 이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대해서는 그 입장에서만 보면 매우 부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민희 의원님? 뭐 그 예견되어 있었던 거고, 예? 저는 이런 식으로 대권 후보로 거론되면서 지지율의 등락, 네. 이렇게 되는 게 3개월? 길게 3개월까지 가지 않을까 합니다. 네. 3개월 동안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잘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뭐 1, 2, 3위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예.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언론이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이며 일방적인 보도를 쏟아냈다면 이재명 지사는 아마 지금 좀 50%가 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3개월 갈 것이다. 자, 김연아 위원님. 근데 뭐 언론이 아무한테나 우호적인가요? 우호적이어야지 우호적이죠. 언론이 생각하는 표방하는 뭐 정의 이런 거하고 맞았을 때 저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정의 이런 아젠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은 이제 현직이었을 때는 또 어떤 발언, 국감이라든가 국회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할 때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직을 던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직을 던진 것만으로도 지금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 저는 앞으로 행보에 따라서 이게 뭐 최 전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3개월을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국면이라 국민의힘에서는 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현직 검찰총장일 때는 대통령이 임명하셨으니까 여당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부패 안판이다 얘기하시면서 직을 던지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현 정부하고는 각을 세웠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꼭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범야권으로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범야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구도에서는 나쁘지 않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죠? 민주당은 이렇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볼 때 수신도 별로 못하시고 제가도 못하시는 분은 민주당에서 정치하기 힘들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서 별의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별의 시간은 또 뭡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홍준표 대표의 별의 순간이 오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의 별의 순간이 오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별의 순간이 오는 것이 국민의힘에겐 좋은 건데 되게 여론조사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그 국민의힘은 지지 안 하겠다는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많이 지지하세요. 분석 다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도 국민의힘으로는 안 가겠다는 건데 이거를 국민의힘 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속마음은 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아직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하지만 많이 변하고 있고 네. 별의 순간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뭐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서 윤석열 총장의 별의 순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본인이 정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기회가 오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신 거고요. 네. 그 발언이 이제 계기가 돼서 오늘 그런 별의 순간을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반짝이는 별의 순간인가요? 아니면 별의 별 생각인가요? 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꼭 여쭤서 답을 얻어오겠습니다. 정확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3629님께서 언론이 맹글어낸 일시적인 허상이라고 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고요. 조덕희님께서는 윤 총장 문정권이 만든 대권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렇게 대선 지지율이 오를 때마다 국민의힘이나 야권 후보들은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 지지율을 전혀 못 받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후보가 없다는 것도 조금 주목해봐야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선이 1년 남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주목할 만한 후보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서울시 재보궐선거에서도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야권 단일화, 국민의 명령이죠. 예. 특히 수도권,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혼자로는 안 된다. 네. 정부와 반하는 범야권이 함께 모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런 야권의 재편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고 사법부, 검찰 모두 다 지금 정부가 틀어지고 정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멈추어야 된다. 또 적어도 이것을 견제해야 된다. 정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이 정권을 잘 마무리하고 국민이 원하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염원을 담는 정권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견제하지 않는 상태로 놔두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선의 판도가 지금은 물밑에 있는 후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고 나올지는 이제서부터 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박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예. 반기문 총장의 경우 20일 내지 한 달이죠. 거론되고는 좀 시간이 됐지만 정확히 한 달 못 돼서 그만두셨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구도가 잡혔는데 윤석열 총장이 3개월, 4개월 계속 간다면 저는 야권의 구도 잡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87년 이후에 군부 권위주의가 무너진 이후 선출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권력화된 두 집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검찰과 언론이고 그리고 이건 일종의 기득권 카르텔로밖에 안 보이고 만약에 윤석열 총장 주변에 있는 일을 언론이 정의롭게 다 다뤘다면 오늘의 결과는 있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론의 허상으로 대통령이 된 게 MB인데요. 그리고 MB 당선되고 나서 특검했는데 사실 검찰 조직이 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정의는 드러나게 돼 있고 감옥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언론이 무엇을 만드는 건 전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의 지금 지지율, 윤석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현상을 언론이 만들었죠. 근데 사실 언론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안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에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대립할 때는 안 그랬고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우호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적어도 대통령은 그런 MB도 지금 감옥에 있는 MB도 적어도 경제에 대한 전문가라는 오래된 신뢰가 있었는데 깨졌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시대 정신이 있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철학이 있습니까? 정책이 있습니까? 조직이라고는 검사 특수부 조직뿐인데 어떻게 이 현상을 놓고 별의 순간을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저는 일반적 상식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권력 프레임을 언론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자기 식구 감싸기, 자기 가족 감싸기 이 실상이 드러나면 국민의 판단은 곧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곧 달라진다고 하시면서 걱정과 걱정 견제를 아니에요.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아니요,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 지금 국민들이 검찰개혁이 본래의 취지에서 변질됐다라는 것을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깨닫는 과정이라서 거기에 지지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그분의 행보에 따라서 저는 그분에 대한 지지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단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너무 민주당에서 갑자기 오늘 높은 수치 때문에 조금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뭐 좀 더 지켜보시죠. 어떻게 하실지는요. 아무튼 별의별 순간은 다 옵니다. 자, 7392님께서 국민의힘도 마냥 좋아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민주당도 윤 총장한테 뒤통수 맞았는데 국민의힘도 크게 맞을 수 있어요. 얘기하시는데 누가 맞는지는 좀 지켜보자고요. 지켜보자고요. 김연아 위원님 말대로 뭐 이 현상 뭐 지켜봐야죠. 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여기에 대해서 김연아 위원님 할 말 많을 텐데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정말 또 나왔어요. 그때 저는요. 이런 얘기들을 암암리에 듣기는 했는데 네. 또 옛날에 1기, 2기 신도시 때도 한번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감옥 잡혀가셨더라고요. 갔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실명으로 하는 경우는 처음 봤고요. 저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다음에 과거보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부동산의 투기와의 전쟁, 네.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꼭 자신 있다.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네. 공직자들도 집 두 채 갖고 있으면 다 팔아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슨 손가락으로 모래 잡듯이 막 줄줄줄줄 일종의 새서 이런 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일단 놀랍고요. 예. 제가 좀 의심하는 건 분명히 이게 한두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범하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 도대체 이게 가능했던 조직 문화는 뭐였을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서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라는 타이틀로 네.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네. 국토부는 관행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그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도대체 뭘 한 건지 LH의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의와 적폐청산의 목소리가 높았을 때 이거부터 안 하고 뭐 했는지 저는 제일 그게 궁금해요. 이게 적폐죠. 이게 적폐인데 네. 왜 이거는 안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손도 못 댄 영역이 관료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관료들은 원래 그 기재부 장관들이 민주당 대표를 그냥 막 그 대표와 다른 말을 공공연하게 언론에 하면 언론이 그걸 대서특필하는데 네, 대표가 얘기하면 뒤에서 뒤통수를 뻥 때린 그렇죠. 적도 예, 있었죠. 그런데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허용되는 거죠. 보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원래 민주정부와 관료들은 민주정부 하에서 관료들은 사실 그 일반적으로 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급하게 들어서면서 저는 공직사회를 전혀 개혁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쉬운 지점이라 그 부분은 또 예, 최민희 의원도 인정하시고요. 네, 인정한다 이 네. 뜻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관료 적폐를 어차피 적폐청산을 시대정신으로 출범한 정부기 때문에 네. 관료 적폐를 일소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네. 재보궐선거 앞두고 뭐 이거를 뭐 대충 하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정말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예. 그래서 발본색원하고 시기 오래 끌으시면 안 돼요. 저는 국가수사본부든 검찰이든 흑묘든 백묘든 관료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면 좋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투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아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이게 사회 공정을 바라는 이 시대에 지금 말이 안 되죠. 이거 뿌리 뽑아야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뭐 차명이나 또는 친인척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네. 특히 이번 경우를 보면 그 신도시 개발 업무 중에서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일종의 직접 신도시 했잖아요. 지역에다가 토지를 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대범하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발본색원 의지는 보여주시는데 어제 경제부총리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투기가 확인되면 그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
근데 투기가 확인된다는 말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게 잡아내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현행법에서 이걸 어떤 그 범죄 행위로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야, 이게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게 하나 있고 네. 어제 또 경제부총리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와 상관없이 지금 정부의 이사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원의 시점 2부에서 잠시 후에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할 말이 많죠? 네, 많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은섭이를 학교에 보내는 아빠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엄마 없이도 남부럽지 않게 은섭이를 키우고 싶었던 아빠. 믿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늘어난 사채 빚에 하루하루 버티는 게 숙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초등학교 내내 들고 다녔던 해진 가방을 메고 중학교에 들어간 은섭이. 새 가방 하나 사주지 못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한 아빠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빠의 손을 잡아준 건 은섭이었습니다. 아빠에겐 내가 있다고 사랑한다며 밝게 웃어 보이는 은섭이 덕분에 오늘도 아빠는 용기 내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당분간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안개 예보까지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상황은 오늘 밤 경기 남부 지역, 세종, 충북, 충남,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 충청권, 광주, 전라북도 지역까지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더욱 확대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내일 오전 중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탁한 대기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큰 일교차로 인해서 안개가 발생을 하는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요.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이나 충청권, 전라북도 내륙 지역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리가 200m 이하로 제한되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로 영도 안팎의 조금 추운 날씨가 예상되지만 기온은 빠르게 올라 낮 기온은 0도에서 16도 사이가 되겠고요. 서울의 경우 내일 1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광주 지역은 15도, 대구, 부산, 울산 등도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0.6도, 습도는 47%입니다. KBS 58분 날씨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연아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미현님께서 이번 기회에 관피아들 다 잘라내고 새로 뽑으시길, 고용 창출 저절로 되겠어요 얘기합니다. 1402님께서는 예전에 신도시 개발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요, 간들이 부었어요. 간들이 부어서 그래요 얘기합니다. 0385님께서도 근데 부동산에 관한 언론 보도나 국민의힘 주장도 좀 웃긴 게요, 작년에 투기하는 사람들 잡겠다고 국토부에서 부동산 거래하는 거 조사하겠다고 무슨 기구 만들겠다고 하니까 개인 거래 내역 다 보는 거는 공산주의냐고 비난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도 홍남기 부총리가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LH에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얘기하면서 네. 시장 교란 행위는 뭐 간과하지 않겠다 하거든요. 아니, 지금도 규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국민이 시장을 교란시켰어요? 공기업 직원들이 시장을 교란시켰다고요. 네. 근데 왜 갑자기 국민은 지금도 규제가 많아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일부 할 수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다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세청에서 계속 조사해서 잡아내놓고 있어요. 국민은 그렇게 이잡듯이 잡더니 알고 봤더니 공기업 직원들이 다 그걸 피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보도 나가고 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tas는데 모르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집 대출 받을 때는 LTV가 30에서 40인데 토지는 어떻게 얼마를 받았다는 거야? 100억 토지인데 58억 대출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알고 봤더니요, 토지는 LTV가 70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반 토지를 갖고 있는 노인네들은 소득이 없으면 담보로 대출을 안 해줘요. 대출을 옥죄서. 네. 공기업 직원들은요, 신용대출도 1억까지 해줘요. 예. 그런데 이 신도시 개발지에 대해서 지금 토지로 거의 60에서 70%까지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런 거야. 국민들은 규제에 온통 몰아넣어놓고 자기네들끼리는 다 피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엄하게 무슨 국민에 대해서 시장 교란 행위를 갖고 부총리가 나와서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 너나 지금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지금 공무원들, 공기업 직원들 단속 잘하라는 거 이게 아닙니까? 쟁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우선 첫째는 LH공사 직원들은 신분이 뭐냐. 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신분이 적용됩니다. 네. 두 번째는 자기가 취한 정보를 이게 이제 국가토지개발특별법인가 거기에 있는데 관련법에 자기가 취한 정보를 남에게 발설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공무 중 취한 정보로 자기가 이득을 보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투기다 아니다 투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예. 지금 국세청 전산망, 국토부 전산망 그리고 그 직원들이 땅 산 사람들 있잖아요. 시흥하 광명에 네. 땅 산 사람들 자금 출처 네. 몇 명만 빨리 조사해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정부의 그러니까 만든 법 혹은 시행령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LTV가 70%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몇 프로다. 이게 문제가 되면 기준이 문제가 되면 이 부분은 빨리 시행령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국회가 법으로 고칠 건 빨리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법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게 특별법이라고 생각하고 좀 아까 양양자 최고가 나와서 예. 이해충돌 방지법.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그놈의 이해충돌 방지법 얘기가 나온 게 언젠데 아직도 통과 안 됐어요. 15년 된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께서는 이 LH 사태를 관료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빨리 신속하게. 전 시간 끄는 거 시간 끌잖아요. 네. 그럼 이건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강력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정치 인생을 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9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정된 지금 지. 국회가 민주당이 170석인데 이거 안 하고 뭐 하고 계시냐고요. 검찰개혁 시즌2보다 이게 더 급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지금 LH가 이런 상황인데 어제 경제부총리가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저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큰 배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도심, 신도시까지 조합해서 한 200만 호 짓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200만 호를 짓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호에 지금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배부터 먼저 띄우고 구멍은 가면서 메꾸겠다는 거예요. 이 배 중간에서 침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거 공공주도에 추진 안 하면-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굳이 공공주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LH한테 신도시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그렇게 그렇지만 네. 1, 2, 3기 신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지 않으면 다른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대로 추진하는데 LH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상과 직원들이 보세요. 제가 이걸 도덕적 해이를 가장 지적하는데요. 보상과 직원들은 어떠한 컨디션이 가장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보상 현장에 가보시면요.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정말 LH가 다 해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요? LH 옛날부터 맘대로라고 그랬죠. 그러는 거예요. 옛날부터. 주민들은 그 기준을 잘 몰라서 정말 보상 받아야 될 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그런데 LH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보상받는지 잘 알아서 나무 갖다 심고 그렇죠. 1000제곱미터로 쪼갠 것도 그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 받기 위해서 딱지를 받기 위해서 쪼갠 거거든요. 네. 원래 딱지가 거래가 안 돼요. 근데 불법적으로 다 거래하고 있거든요. 그 딱지를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다른데. 그러면 시흥 광명의 경우에는 딱지 5개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2,000씩 잡으면 1억이에요. 토지가 오른 거 말고도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LH 그거를 공사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공남 공고 1년 전에 집을 살고 있거나 토지를 사야지만 그 딱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신도시 발표 나기 전에 한 1년보다 조금 더 앞서서 여기에 들어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근데- 법 적용이 관계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양심에 비추어서 공직 윤리에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에요. 어긋나고 양심에 이거는 맡겨놓을 수 없어요. 없어요.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고 아니 필요하면 그리고 설사 특별법 법으로 만들어야 처리할 수 되고.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파면.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법으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전체적인 기관의 위상이 무너진 LH가 네. 공공주도 개발에 이게 주체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토지를 수용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하지만 그거 왜 내놓겠어요?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짓는다니까 마지못해 그 대의에 내놓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나만 억울한 거야. 쟤네들은 지네들끼리 토지 보상 다 잘 받았어. 어느 토지를 수용당하는 수용자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일이 터졌기 때문에 LH 공사 전체가 이런저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LH 공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면 일단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과연 이 중요한 신도시를 그것도 사실 LH 공사 중심으로 새로운 주택을 짓겠다는 게 변창흠 장관의 발표였어요.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맡길 수 있느냐. 그러면 LH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아니면 민간이 어느 정도 공공적 개발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계속 따지시면 되고 여당이 할 일은 왜 빨리 신속하게 조사하세요. 이게 나온 지 며칠인데 왜 단 한 건도 조사 결과가 안 나옵니까? 그리고 저는 변창흠 장관님 답변도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옛날에 인사청문회 때 스크린도어 김군 발언에서도 정말 황당한 발언을 하시더니 신도시가 개발될 줄 알고 산 토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 아니, 조사도 안 해보시고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동의가 안 거죠. 본인은 네. LH 사장 출신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정말로. 그래서 국토부는 그 전산 자료만 제공하고 국토부 장관은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재척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아무튼 투기한 LH 공무원들 그렇게 또 쪼개고 그 나무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 나무를 LH 공사 지금 살고 있는 그 진행자 말처럼 그 집 안방에다가 나무를 빼곡히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부엌도 다 쪼갰으면 좋겠어요. 네, 망치로. 네. 조창숙님께서 집 2채 3채 안 사면 능력 없고 바보 취급하는 국민들의 의식 바꿔야 합니다. 얘기했고요. 4136님께서는 현행법상 LH 투기 직원들 벌금 7천만 원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몇십억 차익 보는데 7천만 원 벌금은 정말 세 발의 피죠. 민주당의 180석
힘을 지켜보겠습니다. 어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문자였고요. 남정호님께서는 이게 야당이 여당한테 마구 뭐라고 할 거리가 아니에요 얘기합니다. LH 직원이 이번 정부 들어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아주 청렴하던 LH 직원들이 3, 4년 만에 이렇게 변한 건가요? 누가 봐도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해온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도 또 지켜보자고요.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 아주 부적절합니다. 절대 부적절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뿌리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짚어보고 가자고요. 재보궐선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여기 최민희 의원하고 얘기할 때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좀 우세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 가점. 네, 저희 내부도 약간 그런 기류가 바로 직전까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막상 딱 투표 결과를 까보니까 의외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당에서 보는 것과 중도층의 민심의 차이가 생각한 것보다 크구나라고 네. 느꼈고 가산점을 주고도 지금 5%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가산점을 빼면 한 9%가 넘게 지금 격차가 벌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제 조금 정말 중도의 마음을 알겠다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생각한 대로 중도로 나가가는 선거 전략 더 많이 피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더 힘이 실렸다고 봐도 되나요?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님 원래 그렇게 주창을 하셨었고요. 내부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차이가 중도 났죠. 마음에와 내부의 마음의 차이가 있었다. 이거는 거죠. 지지자들의 일타쌍피. 일타쌍피는 뭐지요? 그러니까 보수 쪽 지지자들이 영리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중도 확장이 아니라 중도 확장.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택한 거예요. 영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는 게 중도잖아요. 그렇죠. 내 배경은 중도자. 네. 그런데 그 오세훈 후보도 사실 보면 그러니까 민심이 늘 당심을 앞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력까지 고려한 그런 선택이라 대단히 영리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대단히 강한 카드를 뽑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 네, 저희는 뭐 어쨌든 저희 당 후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1야당의 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당 후보로 우리가 내세운 후보로 단일화가 돼서 본선에 가서도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어제 것입니다. 맥주에 동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좀 좋은 얘기가 나왔나요? 뭐 들리는 얘기는 뭐 기사에서 나오는 정도인데요. 네. 저는 안철수 대표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들려 듣기로는 그분이 이렇게 누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맥주만 마시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우리가 언론에서 듣던 얘기만 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네. 일단 선문단만 왔다 갔고 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왔나 보네. 그래도 단일화를 위해서 조금 조금 디테일한 면을 가지고는 계속 지금 논쟁 중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그 실무 협상단이 구성이 됐고요. 네. 아마 이제 물밑에서 아주 치열한 협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단일화 어떻게 보세요? 되겠죠. 돼야죠. 네. 그리고 극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양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목표가 대권이니까. 네.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일단 서울시장이 목표 수정된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목표가 대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극적인 양보 가능성? 그것도 저는 혹시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안철수, 오세훈은 둘 다 포기하고 대선 누가 서울시장으로 가면 대선은 밀어주겠다 이렇게 둘이 그럴 수도 있지 협정을 않을까. 맺으면 그렇죠. 라고 저는 아주 요만큼 생각합니다. 네, 아주 조금 생각하세요. 네. 김연아 의원님은요? 글쎄요, 저는 두 분 대화를 들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 오세훈 후보가 이제 그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실 때 울먹하시더라고요. 네. 10년 전에 본인의 어떤 과오, 네. 그러나 그것을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굉장히 벅찬 가슴 또 울컥하시는 모습 보면서 네. 이번에 좀 되셔서 그런 10년의 야인 생활과 또 본인이 10년 전에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그리고 이제 슬로건이 첫날부터 능숙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해보셨으니까 뭐 저는 잘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당선돼서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다는 염원 가져봅니다. 어찌 보면 이번 선거의 첫 이변입니다. 네. 나경원을 잡은 오세훈 선출. 오세훈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울컥했어요. 정치인의 눈물은 다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실려야 되는데 그날 예, 맞아요.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서 의문의 일패. 자, 의문의 일패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도 거의 그 신문에 가장 메인 뉴스를 가져갑니다. 윤석열 총장의 부상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총애해서 고속 승진을 시켰던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며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직을 던진 것 자체가 일단 여당의 균열을 가져오는 저는 중요한 사건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사이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래왔지만 반사이익은 벌어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어떻게 그거를 수용해서 야당의 경쟁력으로 가져가느냐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많은 이슈에서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반대잖아요. 여당이 내려가면 야당이 올라오고 지금 이제 그런 예전에는 여당이 내려와도 그게 국민의힘 지지율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당이 내려가면 반드시 반사적으로 야당이 올라오는 게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반사 있습니다. 이익은 볼 것이다. 윤석열의 부상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한테 뭐 좀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 되는데요. 여당에는 악재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악재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박영선 장관이 검찰개혁과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선거는 후보 대 후보로 가는데 박영선 장관을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뽑은 것도 역시 그런 걸 감안한 영리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악재인데 제한적일 것이고 그다음에 야당의 반사이익은 글쎄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는 약간의 반사이익이 있을 듯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영향은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나 구체적인 레이스에 들어가면 그게 안철수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박영선 후보와 1대1 싸움으로 갈 것이다. 그건 박영선 후보의 특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물이 이번 선거를 좌우하겠죠? 예, 근데 저희는 의외에 의문의 일승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박영선 후보가 그냥 여당의 단독 후보가 될 줄 알았더니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을 던지는 배수진을 치면서 지금 일종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야당이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뭔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험집을 낼 수 있는 정책 질이라든가 그런 공격들을 먼저 해주시네요. 그래서 저희는 의외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애 후보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애 후보와 단일화가 성공된다면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은 더 높아지겠죠. 단일화가 되면 그건 똑같잖아요.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되면 만약에 오세훈으로 되면 경쟁력이 더 높아지겠죠. 안철수 후보로 되면 그건 그냥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저는 좀 그런 다르게 보는 게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사실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단일화잖아요. 근데 이제 김진애 후보와 박영선 후보는 사실은 지지율로만 보면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땐 막상막하의 후보들은 아니에요. 그게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하고 단일화 과정을 밟을 때 저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금태섭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되면 법무부 장관 되는 거밖에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죠. 아니 그럼 김진애 의원은 이제 후보직에서 양보하시면 양보가 아니고 단일화. 다음 국토부 장관 가시나요? 아니 그리고 단일화가 실패하면 박영선 의원이 대통령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일화가 실패하면 그냥 나오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도시정책 전문가시고 박영선 후보자의 좀 정책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해주셔서 저는 오히려 더 평가되고 또 좀 진정하게 되게 허상적인 정책들이 많은데 오히려 여당발 그 정책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 검증 되는 거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시나요? 네, 조금만 감사하겠습니다. 8166님께서 단일화가 될까요?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자기로 해야 된다고 할 거고요. 국민의힘은 반드시 자당 후보로 단일화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계속 되겠죠. 한 2주 안에 단일화는 네, 끝나겠죠? 어쨌든 2주 안에 3월 결론을 18일 안에 봐야죠. 끝내야 네. 돼요. 끝내야 됩니까? 여든 야든 단일화가 18일 안에는 다 마무리 되겠죠? 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연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엽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거 죄가 안 되니까 기소하지 마세요, 나 수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검찰한테 요구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답니까? 네, 이제 그것을 열지 말지조차도 검찰 시민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11일에 열리고요. 예. 여기서 수사심의위원회 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기소 여부 자체에 대해서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꼭 따를 필요는 없는데요. 네. 현재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검찰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말씀처럼 이제 기소 여부를 좀 외부에 판단해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앞서서 소위 삼바 사건이라고 불렸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이었죠. 네, 그렇죠. 그 사건 쪽도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요청했을 때 그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밖에 시민들은 기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외부 전문가들로 네. 이루어져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상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 이거 문제다, 큰 문제다 하고 얘기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삼성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네, 하지만 기소를 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게 강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때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할지가 좀 주목됩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사건, 이거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된 네, 그렇죠. 사건인데 검찰이 왜 이렇게 수사를 안 하고 못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작년 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었고요. 네. 그때 국민권익위에 공익 제보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사건이 굴러간 바가 있습니다. 네. 프로포폴이라고 하면 건강검진한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수면 마취, 내시경 할 때 그 수면 마취예요. 그렇죠. 예,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이게 마약 대용으로 많이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향정신성이라고 앞에 붙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공익신고 내용이 이랬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 주사를 의사의 처방 없이 상습적으로 맞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예? 권익위가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강력부가 사건을 수사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너무 오래 수사해요. 네, 그렇죠. 작년 초에 나왔던 사건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외에는 사실 관련자들이 대부분 처벌을 받긴 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 구속됐죠? 네, 이제 물론 이제 대한성형외과 쪽에서는요, 전문의가 아니고 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성형외과 원장 구속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서요. 네. 3년형 선고받았고 또 관련된 간호조무사도 징역 1년 8개월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병원에서 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애경에 또 임원도 있었죠. 네,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인데 네. 여기서 상습적으로 맞았다라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징역을 선고받았고요. 실형됐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게 병원에서 불법 투약을 했고 그리고 집에서도 네, 의혹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는 이제 그 아니라고.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집에서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그게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불법 투약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삼성 의견을 보면 이러한데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서 치료받았다. 그러니까 프로포폴 투약 자체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 투약은 아니라고요? 네, 이제 게다가 이제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요, 해당 간호조무사가 이제 1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한남동 자택에서 프로포폴 주사 투약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수십 차례 프로포폴 주사를 투약했다고 얘기했고 또 원장이 야 너 나한테 얘기하고 가 뭐 그런 문자도 남겨놨었잖아요. 전화 통화 녹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수사도 안 했어요. 네, 소환했다라는 소식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치료를 받은 사람을 부르는 게 가장 핵심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오히려 제보한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기소가 됐고 빠르게 또 1심이 진행됐고요. 예. 제보한 사람이 뭐 협박해서 돈을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보한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가 구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지난해 10월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그때 징역 1년 6개월 유죄가 선고되었고요. 검찰은 2년 6개월 구형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렇게 양형의 사유를 밝혔는데 정가가 없고 범행 미수에 그쳐서 범행 이득이 없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면서도요. 하지만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협박했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여기서 피해자는 아마 이재용 부회장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점들을 참작해서 엄벌이 불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증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재용 부회장이 그 간호조무사한테 그 프로포폴 놔달라고 문자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아마 이게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하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문자 내용에 그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거의 담겨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자 내용도 뉴스타파가 좀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들을 보면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이 청구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었는데요. 기각되자마자 네, 그날 아침에 바로 이제 이 부회장으로 지목된 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살아나왔다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면서 네. 또 2시간 지나서는 11시까지 갈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이 외국에 계신다라고 하면서 좀 불가능하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니까 의사 선생님 없어서 이거 제가 하면 안 되는데요 하니까 그래도 재차 이제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날 밤에는 오늘 땡큐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이 투약을 한 것 같이 보이는 정황들이 문자로 남아 있고 네. 그 외에도 원장님한테 주는 건 비밀로 해라. 뭐 돈을 주고받은 식의 이야기들도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부회장이라고 부르면 혼낼 거야. 그러면 오빠라고 불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오빠라고 불러는 아니고요. 오빠라는 단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흐르는 물처럼님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한 거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무슨 심의위원회 얘기합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 말고요.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도 프로포폴로 투약 의혹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광수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모든 기록이 잘 있는데요. 꼭 이부진 사장 거만 기록이 사라졌어요. 없는데 그래서 경찰이 1년 동안 수사하다가 수사 기록이 없어서요. 무혐의예요. 이렇게 봐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간호조무사가 제보를 했었거든요. 그 제보자는 검찰에서 따로 수사를 받았죠. 좀 삼성에는 이상한 공식이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어제가 고 장자연 씨 12주기였습니다. 딱 이때였죠. 2009년 3월 7일이었네요. 네, 숨지기 일주일 전 장자연 씨는 성접대 등을 강요받았다라는 소위 장자연 문건을 남겼었는데요. 네. 조금 길고 비문이 섞여 있긴 하지만 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사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방 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후 기획사 대표가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과 술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시켰습니다. 예. 저는 술집 접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수없이 술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009년 2월 28일 장자연.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인 배우 한 분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문건의 파장이 엄청났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조선일보 방사장은 누구인지 이 문건에 나와 있는 그 워딩 그대로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의문이 커졌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2009년 8월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 14명 중에 딱 2사람만 기소를 했는데요. 네.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 그리고 매니저였던 유장호 씨였습니다. 네, 두 분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죠. 네, 게다가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들의 혐의는 성적대 강요 혐의 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톡톡 때린 거, 네. 모욕 뭐 이런 거였어요. 예, 폭행, 모욕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2009년 8월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조사 막판에 이제 기소를 하기 전에 수사를 마치기 막판에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경찰이 조사를 한 거고요. 예? 직접 경찰서에서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 예. 사장한테 가서 거의 이름만 적고 나왔었죠. 근데 네. 그 당시에 저도 조사 받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열심히 취재를 했거든요. 참고인으로 받으신 거죠? 네, 참고인으로. 예. 제 주변 사람들도 참고인으로 조사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열심히 취재했거든요. 저는 열심히 수사를 하더라고요. 경기경찰청이었는데 열심히 조사하고 수사하고 전 위협적으로 계속 수사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봐주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덮어줬다. 그때 조현호 전 경찰청장도 조선일보 무서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로 또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검찰 과거사위에서 이거 조사했습니다. 이거 덮어줬다. 조선일보에서. 네, 그랬죠. 대표적인 검찰의 어떤 부끄러운 과거사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2018년 7월 달부터 시작된 바가 있습니다. 네. 검찰 과거사위가 그 과정에서 다수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그리고 방종호 전 TV조선 대표를 각각 불러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네. 과거사위는 두 사람이 각각 2007년과 2008년에 장자연 씨를 만난 적이 있다. 이런 증언도 여러 확보했다라고 그래요. 그 술을 했습니다. 먹고 접대를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어요. 네, 이제 방용훈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고요. 방정호 전 대표는 방상훈 사장의 아들입니다. 네. 하지만 두 사람 다 출석해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재밌었던 게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썼는데 조선일보 사장은 방 씨가 아니라 하무개 성도 밝히기 싫어하는 지금 그 전직 전직 일가가 아닌 조선일보 사장 출신 인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장이었다고 전직 조선일보 사람으로 막 몰아냈어요. 예, 그렇죠. 그분은 일가 사람이 전혀 아니었고요. 예. 기자 출신 사장이었었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억울하다는 취지 이야기도 많이 했고 억울할 만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억울했어요. 그런데 이 과거사위 조사를 통해서도 장자연 씨에 대한 인권 유린이나 연예인으로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 그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내지 못했어요. 네,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안타까움과 비판 것들이 많았는데요. 네. 검찰은 과거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전 조선일보 기자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죄로 끝났고요. 또 현재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이 또한 사건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의 본질은 거의 묻히는 듯 보입니다. 아무튼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속사 대표의 위증 재판에서 박용훈 사장 그리고 방종호 전 TV조선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어요. 나오진 않았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은 투병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에 이제 별세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방종호 전 TV조선 대표도 나오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이제 한 번 더 부르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르겠어요, 뭐. 예, 재판부는 부르겠다고 하는데요. 이제 강제 수단을 어떻게 할지가 아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재판 말고 다른 재판은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건 이것뿐인데요. 이종걸 전 의원 사건은요? 네, 이종걸 전 의원 사건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돼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 장자연 씨 전 소속사 대표가 지금에 와서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냐고 하면 과거에 이종걸 전 의원 재판에서 본인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검찰이 보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이 사건도 정말 전혀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이슈입니다. 네.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당시에 굉장히 법적 소송을 하겠다 이런 보도를 하게 되면 라고 강하게 나와서 아무도 그 당시 언론들이 조선일보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해당일보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네. 유력 언론사의 유력
관계자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종걸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아예 이제 조선일보라는 단어를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고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소해서 형사 재판까지 받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다 각하됐습니다. 게다가 또 민사 소송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엄청나게 괴로워했었어요. 네. 이종걸 전. 근데 조선일보가 졌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저도 아주 괴롭혔죠. 네. 또 마지막 만나볼 뉴스는요. 네, 미국 하원의 이산가족 제외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산가족 제외를 하는 법안이 미국에다가 지금 미국 하원에 제출했다고요? 네,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국무부 장관이 남한 정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예. 대만계 미국인이 미국 연방하원 그레이스맹 의원이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한인 이산 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네, 최신 자료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런데 2001년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요. 1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예. 미등록된 가족까지 합치면 시민단체 추산으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만 명 정도 되는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이제 이게 한 번 이미 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회기가 달랐던 지난해 3월 달에 하원 본회의에서 높은 찬성률로 올라갔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에 막혀서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다시금 올라가는 법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법안이 통과되면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산 가족을 만나러 북을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남북 대화 그리고 미북 대화에 좀 물꼬를 틔울 수도 있겠네요. 네, 북미 대화의 좀 그런 가능성들을 좀 우리가 희망 꿈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후보도 후보 시절에 수십 년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들을 재해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인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계에 물꼬가 트는데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혜숙님께서 장자연 배우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까요? 권력 앞에서 힘없는 국민들의 인권은 그들 발 아래에 있는 건가요? 왜 상황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나아지지 않는 건가요? 그러게요. 참 미안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참 세월이 이렇게 갔는데 장자연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여배우, 힘없는 여배우는 왜 이렇게 아프기만 했어야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기자들의 수도 지금까지 김은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퇴근 정체도 늘었고요. 동작대교 부근 사고 여파까지 겹쳤습니다.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4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은 30분 정도 필요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광교터널에서 동군포까지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는 성남 방향으로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반대 인천 방향 산막에서 광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수월하다가 남동에서 문학 나들목 사이 다시 정체가 되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구리 방향으로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 쪽으로 밀립니다. 또 판교 부근과 서안암에서 토평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 일중나들목 진출로 갓길에 화물 덮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앞을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진아 소나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너 시작하기 전에 안진걸 소장님 민생경제연구소장인 줄 알았는데 기부왕이었어요. 기사가 막 대문짝나게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평소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참 잘하셨습니다. 예. 원래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민사단체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누가 좀 알려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한겨레 신문이나 오마이뉴스에 보도가 났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알려줬어요. 잘했어요. 저는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알려. 잘했다니까. 저는 굉장히 사실 훌륭하십니다. 알려진과 달리 쑥스러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알려진과는 달리 예. 많이 알려졌습니다. 알려진과 달린 조용한 사람이고 쑥스러움이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언론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나 대학 개혁이 중요하니까 네. 뭐 개혁국민본부, 언소주, 평화나무, 대학교연구소, 그다음에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감리에 대응하는 손잡고라는 단체, 생명안전 시민 네트워크, 그다음에 비리재단을 몰아내고 이제 정상화되고 발전하는 상지대학교, 네. 그다음에 또 아웃사이트, 금융정연대 이렇게 다양한 곳에 9 돈을 많이 했습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기부했더니 5,5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부끄럽지만 시민 여러분 공익을 위해서 네. 사회 진보를 위해서 우리 또 국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네. 한 달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후원도 하시고 네. 기회가 되면 저처럼 조금 더 후원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유 쑥스럽습니다. 네. 쑥스러운데 그렇게 말을 길게 해요? 자, 소장님 뭘 그렇게 들고 오셨어요? 예, 지금 제 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해요. 정말 자. 여러분 우리 쿠팡 문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쿠팡?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쿠팡 문제 진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6일 날 한 분이 또 가로사로 추정되는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3월 6일 날 또 택배 노동자가 또 숨졌어요. 쿠팡의 배송 노동자인데요. 또 쿠팡이에요? 예. 벌써 이분이 지금 이분까지 해서 6번째인데요. 밤 9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까지 10시간을 철야 근무를 했답니다. 1년 동안요. 1년 동안 10시간씩이요? 고1, 고3 아이가 있는 분인데 고향은 이제 창원 경상남도 쪽인데 서울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자식들까지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쿠팡 캠프라고 하는데 쿠팡이 그래서 배송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쿠팡 본사까지 갔다 와서 이 피켓 한번 봐주십시오. 고강도 심야 배송 택배 노동자에게 최저 시급만 적용하는 쿠팡 규탄한다. 아니 그러면 심야 배송하고 심야 택배 노동자들한테 최저 시급만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월급을 한 280만 원 받았다 하는데요. 10시간 밤 9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퇴근하고 이건 한 달 월급 280만 원이면 이거 최저임금쯤 내냐면 심야 노동은 그렇죠. 시간이 30%가 할증이 되고 임금이 50%가 할증이 됩니다. 네. 그게 비춰보면 사실 주간에 8시간 최저임금 받은 분하고 급여가 거의 똑같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심야 노동은 지금 우리가 새벽 배송, 로켓 배송 편리하긴 하죠. 하지만 심야 노동은 WHO에서도 발암물질로 구분합니다. 예. 심야 노동 주 야간 그러니까 철야 근무를 하면 수명이 13년이나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심각하게. 이건 제가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우체국 물류센터에서 2주간 철야 노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돈 좀 벌려고 이제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처음에 들어갔는데 월급 25만 원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체국 그 용산 물류센터에서 크리스마스라든지 설날 이럴 때 2주간 특별 배송 기간에 알바생을 뽑거든요. 근데 철야예요, 철야. 네. 근데 그 2주간 저는 하루 종일 비몽사몽했던 기억이 나요. 그 힘들죠. 철야 노동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네, 힘들죠. 쿠팡 측에서는 하루에 10시간씩 42시간씩 노동 안 했으니까 별 문제 아니다는 입장을 낸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됐어요? 아니, 노동자가 죽었는데도요? 그러니까 이제 애도는 기본적으로 표하면서도 산재가 아니고 노동 강도가 높지 않았다는 이게 지금 쿠팡이 계속 산재만 발생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문제가 됩니다. 작년에 칠곡에서도 고 장덕중 님이 숨졌을 때 노동 강도가 제일 낮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그분의 체중이 15kg가 빠졌고요. 최종적으로 산재 판결이 났는데 산재 인정이 됐는데 근육 파괴 증상이 의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육 파괴. 근육이 파괴될 정도로 하루에 400kg가 넘는 걸 날랐다는 거, 400kg가 넘는 물건을 날랐다는 거거든요. 혼자서. 근데 이번에 이제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래, 청자로. 10시간 동안 밤에 잠 안 자고 노동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진짜 살인적이네요. 예, 이건 살인이네요. 너무 살인적입니다. 네. 그걸 1년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불기의 계획이 됐는데 고1, 고3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지금 주변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쿠팡은 미국에서 뭐 주식을 증시에 상장한다고 하고 돈을 얼마 번다고 얘기하는 30조에서 50조 가치로 평가받는다는데 좋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한 사업자가 고용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파는 거
그거 국민도 통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는 높이 평가를 해요. 하지만 이제 회사가 커지고 미국 증시에도 상장까지 할 정도의 거대한 기업이 됐으면 네. 최소한 노동 환경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오늘 반복되는 과로사 쿠팡을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 근로감독하고 쿠팡이 계속 발뺌하니까 그러면 정부랑 국회랑 시민사단체, 노동단체들이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도대체 쿠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하자. 지금 아무도 쿠팡의 정확한 노동 실태를 몰라요. 오늘 쿠팡 노조, 그러니까 쿠팡맨이라고 하잖아요. 새벽 배송하는. 네. 쿠팡맨 노조 위원장이 오셨는데 10시간에서 1시간은 무급 휴가 됐지만 그때도 대부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밤에 우리 애청자들도 보시면 아파트나 동네 가보면 요즘 이제 택배는 과로사 근절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심야 배송이 좀 눈에 일반 택배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쿠팡맨들은 밤 12시, 1시에 보이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숨이 헐레벌떡이냐면요. 차량을 세워놓고 시동도 끄지 않고 앞문도 닫지 않고 뒤에 그 택배 함 있잖아요. 택배 칸 문도 닫지 않고 물건을 배송하고 또 뛰어와서 다른 근접한 곳에 가서 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시동도 안 끄고 문도 안 닫히고 뒤에도 안 닫히고 가느냐. 그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쿠팡 네, 노동자들 시동을 끄고 문을 닫을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희 회사로 오는 쿠팡맨을 만나는데요. 한 번도 땀을 흘리지 않는 적을 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뛰지 않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10시간 동안 그렇게 밤새 뛰고 그것이 몇 달, 1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1차 부검이 했는데 거기서도 심혈관계 질환이 의심된다. 뇌출혈하고 이게 전형적인 산재거든요. 네. 평소에 매우 건강했던 분이.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또 쿠팡의 관리자 한 분이 과로사로 3월 6일 날 숨진 게 추가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아니 쿠팡은 이거 뭐 사람 잡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쿠팡에 무슨 감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 기자님이나 저나 우리 애청자들도 마찬가지고 쿠팡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갖고 계신 시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쿠팡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면 죄송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 계속 사람이 쓰러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추정되는 과로 추정되는 관리자, 그러니까 쿠팡 관리자 이분도 어떻게 관리자가 되냐면 쿠팡은 또 혹독한 노동 조건으로 주면 2년 동안 무조건 계약직으로 뽑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하잖아요. 상대평가를 해요.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네. 상대평가를 해서 특정 순위에 들잖아요. 그래야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주진우 기자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노동하겠어요? 열심히 정말 하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네. 상대평가제니까 네. 정규직 되려면 과잉 노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과로 노동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었잖아요. 오늘까지 관리자, 과로사로 추정되는 관리자의 죽음까지 하면 7분이 지금 숨진 거예요. 최근에만. 그러면 이 정도면 쿠팡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근데 오늘 국회에 밝힌 입장이 노동 강도가 세지 않았다. 철야 노동 하루에 10시간이 노동 강도가 세지 않았다. 철야 노동은 발암 물질이고 거기에다가 노동시간 30% 할증해야 돼요. 실제 10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52시간을 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요. 네. 40시간이 아니라 할증을 하면. 네. 밤에 10시간씩 공부하라고 이렇게 돈 주다고 공부하라고 하면 누가 얼마나 어떻게 그걸 가능케 할지 참. 아니 그래서 지금 오늘 과로사 대책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요. 시민들께서 저희가 지금 예전에 이런 캠페인 하잖아요. 택배기사님들 늦어도 괜찮아. 네. 택배기사님들 고맙습니다. 늦어도 괜찮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 정신 의거에서 새벽 배송, 철야 배송 차라리 하지 말아라는 요구를 했어요. 스노우브루스님도 새벽 배송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러니까 네티나무님께서는 쿠팡 노동자들 너무 고생하는데 이렇게 쥐어짜서 세운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되어도 노동자 문제에 신경이나 쓰겠어요? 안 쓰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 전날 더 빨리
주문해서 늦게 와도 괜찮게 해주고 차량 배송, 새벽 배송 없애달라는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물론 일부 소비자들은 그게 대해서 반발하거나 서운할 수 있으세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간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조현수님이 노동 강도가 가장 낮은 업무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죽는데 쿠팡 업무는 모두 못하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얘기합니다. 노동 강도가 세지 않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 본인 지금 쿠팡의 설명에 하면 네. 경북 70 물류센터도 그다음에 이번에 숨진 송파 캠프도 노동 강도 안 셌다고 하는데 몸무게가 15kg이 빠져고 근육이 파괴됐다는 15kg가 빠지는데 그 업무 강도가 그 약하다고 하면 다른 데는 막 30kg씩 빠져야 됩니까? 전병성님께서는 살려고 하는 일인데 죽음으로 내모는 구조 협파하지 않고서는 이런 죽음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시민 여러분 저희가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노동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택배기사를 응원하는 시민의모임도 만들었잖아요. 쿠팡 대책이 범국민 대책을 만들어서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강력하게 제가 촉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 이야기하니까 오늘 또 삼성생명 본관 앞에 네. 419일째 그 안보험 환자들이 농성하고 있어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오늘 11시 반에 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벌써 끝났나요? 끝났어요. 쿠팡 얘기하다가 지금 4차 재난지원금에 농민들이 빠져가지고 농민들의 문제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자,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일 것을 제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생민생통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38 세계 여성의 날 평등을 위한 싸움에 결코 지지 마라 한겨레 기사입니다. 파키스탄의 여성 교육활동가가 있습니다. 12살 무렵에 블로그를 통해서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의 표적이 됐습니다. 15살 때 피격당했어요. 그런데 가까스로 살아나서 영국으로 이렇게 몸을 피했죠. 17살이던 2014년에 세계 최연소 노벨 평화 수상자였던 말랄라 유사푸자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이 물러서면 성공할 수 없다.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이 물러서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그렇습니다. 남성의 날은 없냐? 왜 불공평하게? 여성의 날 좀 없애라 얘기를 그런 댓글도 달렸고 요즘같이 여자가 설치고 나대는 시대착오적인 소리 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이런 댓글이야말로 이런 소리야말로 시대착오적입니다.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이 물러서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해 애인 남편에 살해되거나 혹은 죽을 뻔한 여성은 최소 228명. 노컷뉴스입니다. 말 그대로 살해되거나 죽을 뻔한 여성이 228명이나 됩니다. 97명이 최소 97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한테 살해당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에 이런 통계를 읽어야 됩니다. 여자 치마 걸어두면 진입 못하는 미얀마 군부, 미얀마 여성들의 반격.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군부 쿠데타의 저항 시위가 지금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곤에서 그 미얀마에서요 남성이 빨랫줄에 걸려있는 치마 밑으로 지나가면 남성성을 잃는다는 그런 오래된 미신이 있답니다. 그래서 시위하는 현장 옆에 이렇게 치마를 걸어 놓나 봐요. 그래서 군과 경찰이 진입을 못하고 그 앞에서 빨랫줄 앞에서 이렇게 그 서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도 보이는데요. 50년 넘는 군사 독재 동안 고정된 성역할만 강요받았던 미얀마 여성들이 지금 군부를 상대로 최전선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데도 여성들이 가장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사주풀이 2년 전 글 주목. 최고 권력까지 갈 수 있다. 뉴스원 기사입니다. 해문닷컴이라는 블로그에 해문 대표가 2019년에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조국 사주는 어떻고 윤석열 사주는 어떻다 하면서 윤석열 사주가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자리도 갈 수 있다는 사주라고 풀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뉴스원에서 갖다가 크게 썼습니다. 장하십니다. 탐사보도 하셨습니다. 이런 그 명리학, 이 사주, 이런 전보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또 이런 거 갖다가 쓰는 언론, 이거 좀 무슨 근거로요? 누가 대통령 된다 그런 거 수십 개 나옵니다. 수십 개. 누가 맞췄다 이런 걸 수백 개 찾을 수 있어요. 이걸 굳이 또 기사로까지야, 속보 경쟁까지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받다가요 끝났어요. 이제 알레시아 카라의 How Far I Will Go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I wish I could be the perfect daughter, but I come back to the water, no matter how hard I try. Every turn I take, every trail I track, every path I make, every road leads back.